강바닥에서 발견된 작은 키링 하나가 20회 가까이 잠들어 있던 진실을 깨웠습니다. 그 안에는 2006년 발급된 학생증과 함께 놀라운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날 따라온다. 다리 밑으로 가지 말라. 학생증의 주인은 그의 여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대학생이었습니다. 단순 가출로 종결됐던 사건이 왜 지금 이렇게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걸까요? 그리고 키링에서 검출된 혈흔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충북 단양에서 벌어진 미스터리의 시작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2025년 늦가을 충청북도 단양군을 관통하는 남한강의 수위가 평년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오랜 가뭄 탓이었습니다. 강바닥 곳곳에서 오래된 쓰레기와 퇴적물이 드러났고 자원봉사자들이 수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한 자원봉사자가 강바닥 진흙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은색 금속 키링이었습니다. 크기는 손바닥 안에 들어올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물건들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키링 안에는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긴 학생증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급 연도는 2006년, 소속은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였습니다. 사진 속 여학생은 단정한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서림. 생년월일을 보니 당시 21살이었습니다. 학생증과 함께 낡아서 글씨가 거의 지워질 뻔한 버스 티켓도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출발지는 단양터미널, 도착지는 서울이었습니다. 날짜는 2006년 7월 22일로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끈 건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종이는 물에 젖어 구겨져 있었지만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날 따라온다. 다리 밑으로 가지 말라. 짧지만 절박한 문장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두려움, 특정 장소를 피하라는 경고. 이 메모는 대체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자원봉사자는 즉시 단양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학생증 이름을 보고 오래된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2006년 7월에 접수됐던 한 건의 실종 신고를 찾아냈습니다. 신고자는 한서림의 어머니였습니다. 당시 서림은 여름방학 동안 단양의 한 소극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7월 21일 저녁 서림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날 서울로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은 닷새 동안 단양 일대를 뒤졌지만 서림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 수사도 시작됐지만 당시 수사는 빠르게 한 가지 결론으로 기울었습니다. 가출 가능성이었습니다. 서림의 방에서 몇 벌의 옷이 사라진 것이 확인됐고 통장에서 현금 인출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게다가 주변 인물들은 서림이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성인의 자발적 가출로 판단했고 사건은 그렇게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그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서림은 계획적이고 책임감 강한 아이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동안 전국의 병원과 쉼터를 찾아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실종자 가족 모임에 나가 정보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의 시선은 차가워졌습니다. 딸이 집을 나간 집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가족들은 그 무게를 견디며 거의 20회를 살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케이블 방송국 탐사보도팀 사무실. 기자 신지우는 단양에서 발견된 키링 소식을 담은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뜬 학생증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서림. 그 이름을 보는 순간 20해 전 여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2006년 여름 지훈은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서림은 같은과 선배였습니다. 둘은 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친하게 지냈습니다. 서림은 방학 동안 단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먼저 내려갔습니다. 지훈은 서울에 남아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7월 21일 밤 서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훈아, 무서워. 와줄 수 있어? 하지만 지훈은 그 문자를 다음날 아침에야 확인했습니다. 밤새 과제에 매달려 있던 탓이었습니다. 황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서림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림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훈은 자책감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문자를 바로 확인했다면 그녀를 도와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지훈이 기자가 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그때의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 그것이 서림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은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단양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움직임이 더 빨랐습니다. 발견된 키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고 정밀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키링의 금속 고리 부분에서 혈흔 반응이 검출된 것입니다.
DNA 분석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혈흔의 주인은 한서림 본인이었습니다. 이 결과로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 가출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충청북도 경찰청은 즉시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고 단양경찰서 강력팀의 전담 수사팀이 구성됐습니다. 수사팀을 이끈 사람은 오지은 형사였습니다. 오지은은 경력 12년차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집요한 성격으로 여러 미제 사건을 해결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2006년 당시 수사 기록은 너무 빈약했습니다. 주변 인물 조사도 피상적이었고 현장 확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가출로 결론 내리는데 급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지은은 서림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7월 서림은 단양 구도심에 있던 달빛극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달빛극장은 1980년대에 지어진 작은 단관 극장이었습니다. 한때는 단양 유일의 극장으로 번성했지만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생기면서 관객이 줄어들었습니다. 2006년 당시에는 거의 문을 닫기 직전이었습니다. 오지은은 현재 달빛극장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극장은 이미 오래전에 폐업했고 건물은 비어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만이 과거의 영화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물었지만 20회 전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극장 관계자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한 명 한 명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오지은은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당시 극장 사장이었던 박석현이 여전히 단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지은은 즉시 박석현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현재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박석현은 오지은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서림 학생 기억하십니까? 오지은의 질문에 박석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억하죠.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실종됐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지은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석현의 증언에 따르면 서림은 7월 초부터 극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표와 매점 업무를 맡았고 가끔 회계 정리도 도왔습니다. 성실하고 똑똑해서 일을 잘했다고 합니다. 7월 21일 서림은 저녁 근무를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그것이 박석현이 본 서림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까? 오지은이 물었습니다. 박석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평소처럼 근무하고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오지은은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오지은은 수사 방향을 정했습니다. 달빛극장을 중심으로 당시 서림과 접촉했던 모든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현장 재감식도 준비했습니다. 20회가 지났지만 혹시 남아있는 증거가 있을지 모릅니다. 잠들어 있던 사건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은 누군가에게는 악몽의 시작일 것입니다. 박석현의 흔들리는 눈빛. 오지은 형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없이 압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지은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박석현만이 아니라 당시 서림과 접촉했던 모든 사람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수사팀은 2006년 달빛극장 주변 인물들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서 4명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4명 모두 서림과 연결되어 있었고 4명 모두 숨기고 싶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이미 만난 박석현이었습니다. 오지은은 그의 과거 재정 기록을 파헤쳤습니다. 2006년 당시 달빛극장은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석현은 극장 리모델링을 위해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았지만 관객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이자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서림이 극장 회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회계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혹시 서림이 장부에서 뭔가 발견한 건 아닐까요? 두 번째 인물은 이정필이었습니다. 그는 2006년 당시 대형 건설사의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맡은 프로젝트는 단양 구도심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달빛극장이 있던 부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정필은 박석현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극장 부지 매입을 위한 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정필의 기록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2006년 7월 18일 그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오른팔에 골절상을 입었다는 산재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강미정이었습니다. 서림과 함께 달빛극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동료였습니다. 당시 22살 단양 지역 전문 대생이었습니다. 오지훈은 그녀의 연락처를 수소문 끝에 찾아냈습니다. 현재 그녀는 청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강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왜 저한테 연락하시는 거예요? 오지훈이 한서림 사건 재수사를 언급하자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강미정은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김태수였습니다. 서울의 사립대 교수로 서림의 지도 교수였습니다. 수사팀에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태수 교수와 한서림 학생 사이에 연구비 사용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지훈은 즉시 대학교 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2006년 당시 김태수는 정부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고 서림은 그 프로젝트의 학부 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연구비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몇 가지 의심스러운 지출이 발견됐습니다. 4명의 용의자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지훈은 각각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키링에 들어있던 버스 티켓이었습니다. 국과수의 정밀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티켓에 찍힌 시각은 2006년 7월 22일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서림이 실종된 것은 7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로 추정됐습니다. 즉 서림은 실종되기 직전에 서울행 버스표를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지훈은 단양터미널을 찾았습니다. 물론 20회 전 CCTV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터미널에서 일했던 직원을 찾아냈습니다. 70대의 노인은 기억력이 또렷했습니다. 2006년이라. 그때가 터미널이 제일 바쁠 때였지. 요즘은 한산하지만. 오지훈이 서림의 사진을 보여주자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학생까지는 기억 안 나네요. 워낙 사람이 많아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터미널 주변을 조사하던 중 오지훈은 터미널 맞은편에서 작은 매점을 운영하는 또 다른 노인을 만났습니다. 80대의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담배와 음료수를 팔고 있었습니다. 2006년 여름에 실종된 여대생 기억하십니까? 오지훈의 질문에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억하지. 그때 경찰도 왔었어. 근데 왜 또 묻나?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날 밤 이상한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아마 11시쯤 됐을 거야.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터미널 옆 골목에 서 있더라고. 평소엔 그 시간에 차가 없는데 이상하다 싶었지. 오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차에 사람이 있었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애 하나가 차에 타는 걸 봤어. 저항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냥 연인 싸움인가 했지. 요즘 애들은 그렇잖아. 차를 운전한 사람은 보셨습니까? 노인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자였어. 덩치가 좀 있었고. 그리고 팔에 뭔가 감고 있더라. 붕대 같은 거. 하얀색이었으니까 눈에 띄었지. 팔에 붕대. 오지훈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필의 산재 기록. 7월 18일 오른팔 골절. 그렇다면 7월 21일에도 여전히 붕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지훈은 즉시 이정필의 당시 차량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2006년 7월 그가 운행하던 차량은 검은색 스타렉스였습니다. 승합차. 목격 증언과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회사 차량 운행 일지를 확인한 결과 7월 21일 저녁부터 22일 새벽까지 차량 위치 기록이 비어 있었습니다. 개인 용무로 사용했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의심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오지훈은 이정필을 소환했습니다. 현재 60대 초반인 그는 건설사를 퇴직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선 이정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2006년 7월 21일 밤 어디 있었습니까? 오지훈의 질문에 이정필은 당황했습니다. 20회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집에 있었을 겁니다. 차량 운행 일지에는 개인 용무로 차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필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랬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단양터미널 근처에서 검은 승합차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은 남자가 운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정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저랑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그 시기에 팔을 다쳤습니다.
산재 기록이 있습니다. 이정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지훈은 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한서림 학생을 알고 있습니까? 이정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오지훈은 그의 거짓말을 알아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석현 사장과는 친분이 있었습니까? 이정필이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업무상 알고 지냈습니다. 극장 부지 매입권 때문에. 그렇다면 극장 아르바이트생도 팠을 텐데요. 이정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이정필을 돌려보낸 후 오지훈은 강미정을 만났습니다. 청주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서림이와 친했습니까? 오지훈의 질문에 강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했어요. 착한 애였어요. 일도 잘하고. 그런데 실종 직전에 다퉜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강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사실입니까? 강미정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로 다투셨습니까? 강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림이가 극장 회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대요. 누군가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가만히 있으래요. 괜히 나섰다가 일만 커질 거라고. 그냥 아르바이트나 하고 서울 올라가라고 했어요. 근데 서림이는 듣지 않았어요. 신고해야 한다고,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제가 너무 겁쟁이라고, 비겁하다고 서림이가 말했어요. 강미정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밤 서림이가 사라지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경찰이 와서 물어봤을 때도 그냥 모른다고 했어요. 20해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오지훈은 그녀의 증언을 기록하면서 물었습니다. 서림이가 발견한 회계 문제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건설사와 관련된 거래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 오지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신지훈 기자였습니다. 형사님, 이상한 게 배달됐습니다. 뭡니까? 사진이요. 제 집 우편함에 들어 있었어요. 봉투에 경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더 파면 다음은 너다. 오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진 내용이 뭡니까? 제가 어제 단양에 내려가서 취재하는 모습입니다. 누군가 저를 찍었어요. 미행당한 겁니다. 같은 시각 단양경찰서에도 익명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사건을 덮어라. 진실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누군가 수사를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여전히 단양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4명의 용의자, 흔들리는 알리바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협.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협박 사진과 익명의 문자. 누군가 수사를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지훈 형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위협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사팀 회의에서 오지훈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고듭니다. 서림 학생의 휴대전화 기록부터 다시 확보하겠습니다. 2006년 당시 서림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신사 서버에는 일부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오지훈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통신사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며칠 후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국과수 디지털 포렌식 팀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20회 전 데이터였지만 복원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림의 문자 메시지 일부가 복원됐습니다. 7월 20일 서림은 누군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 확보했어요. 계약서 사본이랑 통장 내역 다 있어요.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받는 사람은 삭제되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림은 누군가의 범죄 증거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서림의 휴대전화에는 녹음 기능이 있었고 그녀는 몰래 대화를 녹음해뒀습니다. 파일은 손상되어 일부만 재생됐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얼마면 되겠어? 100만 원? 200만 원? 학생이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그냥 모른 척하면 돼. 서림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불법이잖아요.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후회할 거야.
진짜 후회하게 될 거야. 오지훈은 음성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용의자들의 육성과 대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오지훈은 또 다른 돌파구를 찾기로 했습니다. 달빛극장 건물이었습니다. 비록 폐업했지만 건물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그곳에 증거가 남아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오지훈은 건물주를 찾아 출입 허가를 받았습니다. 감식팀과 함께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극장 내부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낡은 좌석들, 찢어진 스크린, 부서진 영사기. 모든 것이 2006년 그대로였습니다. 감식팀은 루미놀 반응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혈흔이 있다면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매표소, 상영관, 화장실을 차례로 검사했지만 특별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하 창고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창고 입구는 낡은 나무판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판을 치우자 좁은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습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천장이 낮은 지하 공간이었습니다. 영화 필름 상자들과 오래된 포스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감식팀이 바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의 낡은 선반 뒤에서 뭔가 발견됐습니다. 형사님, 여기 봐주세요. 감식요원이 불렀습니다. 선반을 치우자 바닥 타일 하나가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타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밑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비닐봉지에 쌓인 물건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지훈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휴대전화였습니다. 기종을 확인하니 2006년에 나온 모델이었습니다. 전원은 켜지지 않았지만 외관은 온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류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금주는 한서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림의 가족도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2006년 6월부터 7월까지 여러 차례 입금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매번 달랐지만 총액은 1,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입금자 명의가 더욱 놀라웠습니다. 대성종합개발 미래기획 한빛산업. 모두 생소한 회사명이었습니다. 오지훈은 즉시 이 회사들의 등록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세 회사 모두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실체 없는 유령 회사. 그리고 세 회사 모두 2006년 단양 재개발 사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시행사의 하청업체를 가장한 회사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회사들이 서림의 통장에 돈을 입금했을까요? 서림이 직접 받은 게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 서림의 명의를 도용해 돈 세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림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회계 장부를 정리하다가 자신의 이름이 쓰인 걸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려 했던 것입니다. 오지훈은 박석현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증거를 들이댔습니다. 이 통장을 아십니까? 그 통장 사본을 보여주자 박석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서림 학생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관리했던 거 아닙니까? 박석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극장 부지 매각 대금을 빼돌리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서림 학생의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그 사실을 서림 학생이 알게 됐고 당신은 협박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당신 목소리입니다. 오지훈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석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서림이를 해친 건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박석현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뭐 했습니까? 말다툼을 했어요. 서림이가 신고하겠다고 했고 저는 애원했습니다. 피 때문에 미칠 것 같았어요. 극장도 넘어가고 집도 잃을 판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좀 빼돌린 겁니다. 하지만 서림이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협박을 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정말 해치진 않았어요. 그날 밤 서림이는 살아서 극장을 나갔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박석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저는 비겁한 사람이지 살인자는 아닙니다. 오지훈은 그를 구속했습니다. 횡령과 명의도용 협박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림의 실종과 직접 연결되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른 고리가 필요했습니다. 오지훈은 강미정을 다시 만났습니다. 더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미정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서림이가 그날 저한테 뭔가 줬어요. 키링이었어요.
자기 키링이랑 똑같은 거. 안에 메모가 있었어요. 무슨 메모였습니까? 만약 내가 사라지면 이걸 경찰에 줘. 다리 아래가 아니라 창고. 폰이 거기 있어. 오지훈은 강미정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 키링은 어디 있습니까? 무서워서 버렸어요. 강에 던져버렸어요. 서림이가 사라진 다음 날. 제가 연루될까봐 겁이 났어요. 20해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강미정이 울먹였습니다. 2개의 키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강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림이는 계획적이었어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길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오지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공항 출입국 관리소였습니다. 김태수 교수가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대기 중입니다. 오지은은 즉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김태수는 캐나다행 비행기를 타려던 참이었습니다. 여권과 짐을 압수하고 조사실로 데려왔습니다. 왜 갑자기 출국을 시도했습니까? 오지은의 질문에 김태수는 침묵했습니다. 한서림 학생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태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학생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연구비 비리 문제는요? 김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비리 같은 건 없었습니다. 서림 학생이 증거를 확보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한테 보낸 겁니다. 감식팀이 김태수의 가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물건이 나왔습니다. 은색 키링이었습니다. 강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키링 안에는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창고 바닥 타일 3번째. 증거는 거기 있어. 서림이 남긴 또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김태수는 이미 증거의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치려 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오지은이 물었습니다. 김태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림이가 실종되기 전날 제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으니 자수하라고. 안 그러면 고발하겠다고. 그래서 뭐 했습니까? 김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연락했습니다. 박석현, 이정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연구비, 극장 부지. 모두 한 뿌리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공범이었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 서로 돕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연구비를 빼돌렸고 박석현은 극장 매각 대금을 횡령했고 이정필은 재개발 과정에서 이익을 챙겼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돈을 세탁했고 서림의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그리고 서림이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이들은 공모해서 그녀를 막으려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서림은 끝까지 증거를 남겼습니다. 2개의 키링, 숨겨둔 휴대전화, 녹음 파일.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언젠가 밝혀질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입니다. 20해가 지났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김태수의 자백으로 공범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서림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 밤 서림은 어디로 간 걸까요? 오지은 형사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정필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지은은 이정필의 2006년 차량 운행 기록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회사 차량에는 당시간이 GPS 기록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데이터였지만 복원이 가능했습니다. 국과수의 분석을 의뢰했고 사흘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7월 21일 밤 11시 이정필의 차량은 단양터미널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 차량은 단양 외곽의 한 폐공장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약 2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오지은은 즉시 그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구도심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2006년 당시에는 섬유 공장이 있었지만 이미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철거되고 빈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지은은 감식팀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폐공장 터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부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대부분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지 끝자락 무너진 담장 근처에서 뭔가 발견됐습니다. 땅에 묻힌 금속 상자였습니다.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였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잠금 장치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공구로 강제로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비닐로 밀봉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계약서 사본, 통장 거래 내역, 회계 장부 복사본. 모두 서림이 모았던 증거들이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비리를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들이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돈 세탁, 허위 계약서 작성, 뇌물 수수 내역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건 상자 맨 밑에 들어있던 손편지였습니다. 서림이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공책을 찢어 쓴 듯 가장자리가 거칠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아마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서림은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어요. 극장 일을 도우면서 용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회계 장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었고 거기에 큰 돈이 오갔어요. 저는 그런 통장을 만든 적이 없었어요. 조사를 시작했고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저를 이용해서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석현 사장님께 물었어요. 처음엔 부인하셨지만 결국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협박하셨어요. 입 다물면 돈을 주겠다고, 아니면 후회하게 될 거라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제가 비겁해지는 거였어요. 잘못된 걸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계약서를 복사하고 녹음을 하고 기록을 남겼어요. 김태수 교수님도 연루되어 있었어요. 연구비를 빼돌려서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셨더라고요. 이정필 팀장님도 공범이었어요. 이분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 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더 필사적으로 저를 막으려 했어요. 지금 누군가 절 따라오고 있어요. 검은 승합차예요. 오늘도 봤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증거들을 찾아주세요. 극장 지하 창고에 휴대전화를 숨겨뒀어요. 폐공장 터에는 이 상자를 묻었어요. 2개의 키링도 준비했어요. 하나는 제가 갖고 하나는 친구에게 맡겼어요. 언젠가 누군가 이걸 찾아주길 바라요.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요. 저는 끝까지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편지를 읽는 오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1살 대학생이 혼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서림은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웠습니다. 오지은은 이 편지를 증거로 확보하고 다시 이정필을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필을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폐공장 터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차량 운행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날 밤 폐공장에 갔습니다. 서림 학생과 함께. 오지은이 말했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됐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정필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태수 교수가 연락했어요. 서림이가 증거를 모으고 있으니 막아야 한다고. 협박하라고. 회유하라고. 안 되면 증거를 빼앗으라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터미널에서 서림이를 기다렸어요. 서울 가려고 표를 끊었더라고요. 차에 태웠어요. 처음엔 그냥 얘기하려고 했어요. 돈을 줄 테니 증거를 넘기라고. 하지만 서림이는 거부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들이 볼까 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외곽으로 차를 몰았어요. 폐공장 터로 갔어요. 거기서 또 설득했어요. 애원했어요. 하지만 서림이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손을 뻗었어요.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서림이가 저항했어요. 밀치고 도망치려고 했어요. 제가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정필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지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넘어졌어요. 바닥에 철근이 있었어요. 머리를 부딪혔어요. 피가 났어요. 저는 겁이 났어요. 도망쳤어요. 그냥 거기 두고 도망쳤어요. 이정필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뒤로 매일 악몽을 꿨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김태수가 협박했어요. 말하면 다 끝이라고. 오지은은 그의 자백을 녹취했습니다. 서림 학생의 유해는 어디 있습니까? 이정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도망친 뒤 김태수가 처리했다고 했어요. 어디에 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오지훈은 즉시 김태수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김태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몰라요. 이정필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서림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 파일에는 김태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안에 끝내. 증거고 뭐고 다 없애버려. 이번 기회 놓치면 우리 다 끝이야. 교사범이었습니다. 검찰은 4명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이정필은 폭행치사 및 사체유기, 김태수는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박석현은 횡령 및 협박, 강미정은 증거인멸 방조 혐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신지훈 기자는 전 과정을 취재하고 보도했습니다. 2006년 가출로 종결됐던 사건의 진실이 20해 만에 밝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림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폐공장터 일대를 광범위하게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지 북쪽 끝 무너진 건물 잔해 아래에서 육골이 발견됐습니다. DNA 검사 결과 한서림으로 확인됐습니다. 20해 동안 그곳에 홀로 있었습니다. 서림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가족들은 마침내 딸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관 앞에서 말했습니다. 서림아, 이제 집에 가자. 오래 기다렸지.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내 목소리 들었어. 끝까지 들었어. 네가 옳았어. 신지훈도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미안해, 서림아. 그때 문자를 바로 확인했어야 했어. 하지만 내가 남긴 증거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 네가 용감했어. 재판은 1년간 이어졌습니다. 이정필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태수는 징역 12년, 박석현은 징역 7년, 강미정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이정필은 유족에게 사죄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매일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김태수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단양의 남한강은 다시 물을 채웠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강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한서림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증거와 용기는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정의를 향한 21살 대학생의 외침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에 맞서 싸운 한 사람의 이야기. 그것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오지은 형사는 사건 기록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 기억하고 누군가 찾는다면, 서림이 그랬듯이, 증거를 남기고 목소리를 냈듯이.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